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열흘 넘게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됩니다. 한계에 다다른 코로나 방역망이 일부 확진자들의 거짓 진술에 뚫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짓말을 한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공의들을 고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진료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나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낙연 신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이 대표에게 직접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재밌어요. 사실. 내가 이만큼 좋은 상품을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에 찾아냈다 이러는. 주말엔 경제에서 믿을 수 있고 편해진 중고거래 매력을 취재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3명이었습니다. 확진자가 400명을 넘긴 뒤 연이틀 3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확산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핵심 위험 지역이죠. 이 수도권의 확진자가 열흘이 넘게 200명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 5명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 수도권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하여 앞으로 8일간 배수의 진을 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 뜻을 꺾지 않는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물론 보장돼야 합니다만 감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종교든 다른 그 어떤 목적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 그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교회. 어제 저녁 이곳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신도 70명 이상이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광주시가 모든 종교 시설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아예 문을 봉쇄를 하고 점검을 거부를 하더라고요. 창문 자체 커튼을 다 걸어버리고 계속 예배를 보더라고요. 단속 과정에서 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마스크 쓰고 앉아서 1시간 내리만 대로 가잖아요. 많은 교회들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부산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지난 주말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270여 곳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 중 11곳이 지난 수요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면 예배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조차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을 준비 중이죠. 교회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은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열 것을 연일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교회들은 이번 주말에도 현장 예배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주말을 바이러스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들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거짓말. 온천을 가고도 교회를 가고도 이 사실을 감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새 코로나19는 더 무섭게 번졌고요. 방역당국은 골든타임을 맥없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목사 A씨와 부인이 지난 23일 다녀간 제주 서귀포의 온천입니다. 목사 부부는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온천 방역은 4일 후에야 시작됐습니다. 목사 부부가 온천에 방문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안 했었잖아요. 협조를 안 하니까 저 당국에서 GPS 추적을 통해. 목사 부인은 자신의 동선 대부분을 숨기거나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온천 이용객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특히 목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았던 만큼 추가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후 2시 반에서 5시 반에 나가셨어요. 그 방문록이랑 전화번호랑 그 보건센터 가져갔거든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방역당국의 광주 시내 교회를 다녀온 사실을 숨겼습니다. GPS 추적으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실토했지만 이 교회에서만 3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검사를 미룬 40대 여성 때문에 2,000명 넘는 주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동선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 확진자들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피해를 입은 곳의 비용을 모두 취합해 구상권도 행사할 것입니다. 일부 확진자의 거짓 진술이 방역막을 흔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입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생활체육시설도 문을 닫죠.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업장에는 팍팍해지는 생계가 걱정되고 또 모호한 기준에 분통 터지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카페의 의자와 탁자들이 뒤집혀진 채 매장 안쪽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프랜차이즈 카페는 좌석 이용이 금지되고 배달과 포장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900여 개 매장에서 테이크아웃만으로 음료를 제공하고요. 정책 자체는 이해는 하는데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에 개강하고 해갖고 좀 나와서 지금 마시고 있어요. 24시간 운영되던 기사식당도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9시 전에 밥 먹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진짜 배고파 못 먹을 때는 집 방향으로 가서 집에 가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슈퍼 같은 데 가서 빵이나 우유를 사 먹어야 되겠죠. 배달은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한 10% 정도, 15% 정도 나가는데 그건 남는 게 없어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도 모레부터 영업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제 짐도 떠나야 되고 또 공부할 장소가 이제 독서실도 닫았으니까 아예 없어져가지고 집에서 해야 되는데 집에서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상인들은 영업금지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2.5단계라는 단계를 격상을 해서 어디는 문을 열어도 되고 3단계를 격상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원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좌석 이용이 금지되지만 개인 카페는 허용되고 프랜차이즈 빵집은 제과점으로 분류돼 좌석에서의 커피 등 음료 섭취가 허용되는 등 모호한 기준 속의 상인들은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PC방 운영이 중단됐죠. 그러자 모텔로 손님이 모이는 겁니다. 구자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 사진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컴퓨터에는 게임 화면이 떠 있습니다. 언뜻 PC방처럼 보이지만 모텔입니다. PC방 영업이 중단되자 성능 좋은 컴퓨터가 설치된 모텔들이 이른바 PC텔, 게임텔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마감됐어요. PC방이 문 닫으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150초 운전하는 것 같아, 하루에. 퍼센트로 하면 한 300~400% 넘는 것 같아요. 3~4배 정도야. 전화 자체가 하루에 몇십 통이 와요. PC 사양이 어떠냐. 고사양 컴퓨터를 내세워 손님을 모으는 모텔도 늘어났습니다. 이곳은 서울 대학가의 모텔 밀집 지역인데요. 모텔 앞에 세워진 입간판에는 게임이 가능한 고사양 PC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임을 할 수 있는 모텔을 찾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같이 게임을 하고 모텔 비용을 나눠내자는 글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텔들은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정해진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다며 안전을 강조합니다. 모든 게임이 다 되더라고요. 비싼데 이제 더 편한 것도 있고 밥 먹으러 밖에 안 나가도 되고 배달 음식으로 해도 되고 그게 그나마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밀폐된 방 안에서 게임을 하는 만큼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건 막으면서 모텔에서 게임하는 건 괜찮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2와 3 사이 2.5단계 헷갈리는 게 아직도 많으시죠? 김단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기업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브랜드가 있는 체인점 형태 커피 전문점 매장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가 없고 그런데 빵과 커피를 같이 파는 곳은 또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이 파리바게트나 던킨 도넛처럼 빵을 위주로 팔고 음료를 곁들여 파는 곳들은 제과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과점은 밤 9시 전까지는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벅스나 할리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 이거는 커피 전문점인데요. 샌드위치 같은 빵을 팔고는 있지만 음료 전문점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예. 그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도 이제 모레부터죠 운영을 중단을 하는데 네. 이게 요즘에는 그 집에서 홈 트레이닝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든지 1대1 강습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예. 오늘 좀 복지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지부 역시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1대1 강습 같은 경우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설령 집이라고 해도 밀폐된 공간이고 비말 발생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게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는 업종이 더 추가되고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요즘엔 진짜 그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들이 네. 많이 들리는데요. 이것도 궁금해요. 이제 검사를 어떨 때 받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다면 무조건 검사를 받는 겁니까? 네, 이거 사실 이 기준이 약간 애매합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나온 코로나19 대응 지침서와 또 지자체의 매뉴얼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몇 가지 예시가 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확진자와 2m 거리 내에서 몇 분간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 무조건 검사 대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같은 사무실이지만 부서가 달라서 아주 멀리 떨어져 앉았거나 또 서로 말할 일조차 없는 경우도 있죠. 예. 이 경우는 체류 시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경우 근무하는 동안 마스크를 밀착해서 사용했고 대화나 마주칠 일이 없었다면 검사 우선 대상은 아닙니다. 네. 이 같은 층은 아니지만 같은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역시 마스크의 착용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과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마주쳤다면 네.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의심된다면 무조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니까 검사 비용도 초기보다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 증상이 없는 확진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을 가잖아요. 예전에는 1인 1실이었는데 이게 또 2인 1실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게 더 불안하다. 자가 격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증상이 없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확진자에게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또 확진자의 증상이 가볍거나 없더라도 예.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집니다. 이 무증상자를 집에서 격리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자가치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구체화되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검토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사망자 6명 중 4명이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역학조사 역량을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역학조사가 감염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우리 주변 아주 가까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스튜디오에 투명막을 세워뒀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 의료계 갈등은 이 와중에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고발하자 의사협회가 다시 총파업에 나서겠다 맞서고 있습니다. 진료 공백을 메꾸던 대학병원 교수들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면서 지금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7일 다시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14일과 이번 주에 이어서 세 번째 파업으로 의사협회 연쇄 총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입니다.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정부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전국 전공의 전임이 27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서울 외 지역 병원에도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4명 중 3명은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전임이 43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서울대병원도 전임 전공의 90%가 사직 행렬에 동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일에 과부하가 걸리고요. 일반 환자보다 위중한 중환자와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면서 의대 교수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연세대의대는 의견을 취합해 진료 축소, 사직서 제출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수술 축소 등 진료 차질이 계속되면서 환자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지만 양측은 갈등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천욱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죠. 이 전공의들은 업무에 손을 다 놓은 것도 아니라면서 억울하다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된 4년차 전공의 A씨. 파업에 참여하느라 제대로 병원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파업한다고 환자들과 내버려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업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제 업무를 분담을 하긴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수술 중이면 파업을 대비해 전공의들끼리 야간 임시 당번을 정했고 지난 25일 새벽 2시 뇌출혈 응급수술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파업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 의무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후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의사까지 고발한 것은 너무하다며 호소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선생님도 그렇고 또 내과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번에 고발당한 사람들이 다 그런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가격리를 마치고도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병원의 무단 결근 기록을 확인 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할 예정이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 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 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무 개시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스티로폼을 만드는 곳이라 순식간에 옆 건물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조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소용돌이 치듯 하늘로 솟구칩니다. 옆에선 시뻘건 불길이 연신 타오릅니다. 스티로폼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30분쯤입니다. 여기가 스티로폼 만드는 공장이에요, 스티로폼. 우리가 스티로폼 제작을 하다가 근데 화재 원인은 아직 안 나왔죠. 스티로폼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자동차 부품 공장 등 다른 공장 2곳으로 옮겨 붙으면서 건물 6개 동과 주차돼 있던 화물차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40여 대와 소방관 11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오후 4시 반쯤 큰 불길이 잡혔고 현재 잔불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화재 당시 공장 2곳에는 작업자 40명이 있었는데 불이 난 직후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출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체제, 강은하 기자가 전망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5선의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며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 대표의 득표율은 60.77%로 김부겸, 박주민 후보를 크게 이겼습니다. 이해찬, 추미애 전 대표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친문 세력이 표를 몰아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당대표를 맡는 동안 이른바 능력 검증을 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의 임기 2년 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낙연 체제의 최대 과제는 정권 재창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설 경우 내년 3월 사퇴해야 해 7개월짜리 당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2000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전라남도 도지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최고위원엔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후보 등 5명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참석자를 최소화한 채 온라인 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는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를 화상으로 만나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신임 대표 제1야당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전국 변수입니다. 무려 40년 인연이라는데 당장 내년 4월 보궐선거부터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이어서 안보경 기자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인연은 40년 전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던 이 대표의 주요 취재원 중 한 명이 김 위원장이었습니다. 1985년이었던가 전두환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실명제를 연기할 것 같다는 보도를 특종했었어요. 그 소스가 출처가 김종인 당시 의원이셨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 대표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김 위원장이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에 영입되면서 경쟁 관계가 됐습니다. 여야 수장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한국판 뉴딜, 공수처 설치 등 당장 현안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막연하게 한국판 무슨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는 했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민생구나 경제의 어려움 이런 등등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두 사람의 정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아들한테 증여하고 전세금도 대폭 올려받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엔 갖고 있는 주식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대북 문제를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데요. 그러면서 남북철도 테마주를 1억 원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 김홍걸의 이익과 공직자의 책무가 부딪힐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강지혜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로템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된 건데 시가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현대로템은 주식시장에서 남북철도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철도 연결 논의가 이뤄지면서 주당 4만 5천 원이 넘는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대북 관련 사업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면서 관련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철도 연결, 현대화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현대로템이 남북관계 사업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식으로 연관 지으면 국회의원들은 주식을 전혀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소속 상임위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금융권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와 삼성물산 등 주식 10억 원가량을 모두 팔았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통합당 의원도 바이오주를 매각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총 8년 반 일본 최고 지도자로 산 아베 총리. 길었던 재임 기간에 비해서 사임은 순식간에 이뤄졌습니다. 기자회견 6시간 전까지 측근조차 몰랐습니다. 정치적 야망도 무너지는 건강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国民の皆様に心より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국민뿐 아니라 正直びっくりしましたね。結構やっぱ長くやられてたので 측근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두 번째 병원 방문일인 월요일에 사임을 결심했고 결단이 흔들릴까봐 기자회견 6시간 반 전까지 측근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강요회의 뒤에 이런 결심을 접한 이인자 아소 부총리는 말렸지만 아베 총리는 식욕이 없어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약을 새로 바꿔 효과를 보고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코로나19에 걸리기 쉽다며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중도 사임으로 차기 총리 선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기시다 자민당 정조회장과 여론조사 1위인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아베 총리의 오른팔로 당내 주요 파벌의 지지가 예상되는 스가 관방장관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아베 수상의 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베 정책의 연장선에 서 있는 거죠. 자민당은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고 늦어도 15일까지 새 총재를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총재가 신임 총리가 되며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자녀 임기인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창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아싸에서 인싸로, 아싸가 아웃사이더, 인싸가 인사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이제 중심부로 들어왔다 이 얘기인가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여권 내 주요 보직에 진출하면서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주요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움직임까지 시작됐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KBS 사내 그 특정 노조를 중심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예 KBS 이사를 추천할 때 시민단체가 참여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죠. 맞습니다. KBS 사장 추천 같은 주요 결정은 KBS 이사회가 하는데요. 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KBS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시민단체 등이 절반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관행적으로 7대4로 갔던 KBS 이사 추천권의 절반을 KBS 노조, 방송학회, 시민단체 등에 넘겨주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 영향력 확대를 아예 법으로 명시하자 이런 움직임이 더 많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출신들을 보면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예. 176명 민주당 의원의 11%인 19명이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박주민 의원은 민변 출신이고 남인순 전 최고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인데요. 숫자로는 11%지만 이들의 당내 영향력은 더 크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는 게 꼭 정치 중립적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청와대에만 가도 시민단체 출신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4명 중 11명이 시민단체 출신인데요. 20%로 국회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자, 시민단체의 견제 또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여당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진해 있어
시민단체의 견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전에 시민단체가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비판을 안 해요. 비판을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완전히 한통속이 돼가지고 같이 행동대원 역할을 하거든요. 시민단체의 인사 추천권이 법에 명문화되면 견제와 감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도로한국당, 국민당. 자, 미래통합당의 또 새 당명이 곧 공개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다음 달 2일 새 당명을 바꿉니다. 그동안 다양한 당명이 검토됐는데요. 한국당, 민생당, 국민당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떠오르고요. 민생당은 또 같은 당명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당 내에선 국민당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통합당 당명 개정 공모전에 16,900여 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300여 건에 국민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국민당은 안철수 대표가 총선 직전에 사용하려던 당명이랑 겹치는데요. 예. 맞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이죠. 지난 2월 안철수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면서 국민당을 당명으로 하려 했지만 선관위가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민당이란 당명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국민새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 거론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통합당이 국민당을 채택을 해도 선관위에서 불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44개인데요. 이 가운데 5개 정당에 국민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민새정당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 우리, 함께, 행복 등 단어를 붙이거나 당이란 단어를 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오래된 그 맛집은 간판을 바꾸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네.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나요? 오늘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를 저희가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요. 아까 좀 울컥하셨거든요.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네,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들 뵙고 위로라도 해드리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도 좀 울컥하시는데요. 당장 현안들이 많은데 일단 그 코로나 관련해서 시급한 게 의사 파업 문제입니다. 마냥 씨름만 할 수도 없고요. 협상 단계에서 좀 시도해 볼 만한 해법이 있으신지요? 예, 지금 정부, 국회 그리고 의사단체가 물밑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잘 타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환자가 오시는데 환자를 외면한다는 것은 의료인의 본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안건들은 논의를 요구하겠다.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 진정성을 믿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자, 한 가지 관심사가 또 재난지원금입니다. 일단 기재부랑 정치권이 지금 온도차가 좀 있는데요. 최소한 준다, 안 준다, 이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뚜렷한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월요일 정오에 자가격리가 풀리고 2, 3일 안에 당정청 회의를 갖겠습니다. 거기서 민생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우리 민생지원에는 재난지원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딱 한 번만 드렸지요. 이번에 당정청 회의를 하게 되면 첫째는 예년보다 더 강화된 민생지원 대책을 추석 이전에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재난지원금인데요. 물론 그건 제가 아무리 집권당 대표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니까 더 긴급하신 분께 더 재난이 크게 느껴지시는 분께 지원을 해드리는 것, 더 빨리 지원해드리고 더 주특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이 소신이라고 하셨던 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듣겠습니다. 대표님 엄중낙연이라는 별명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최근에 이재명 지사 지지도가 오르면서 이른바 그 이재명 지사의 사이다 발언하고 대표님의 좀 신중한 발언이 좀 비교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비교하시는 건 자유고요. 책임 있는 사람이 신중하는 것이 나쁠 것은 아니지요. 네,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집권여당 대표답게 책임 있게 처신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 선거가 끝났고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텐데 대선 출마하십니까? 왜냐하면 대답하시기에 따라서 임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내년 7월이 아니죠. 내년 3월 9일이면 대선 1년 전이기 때문에 대선에 생각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그만두어야 되지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둘러서 표현하셨지만 저희가 짐작이 가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신임 당대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저도 엊그제 앱으로 쓰던 물건을 팔아서 7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나 봅니다. 이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도 중고거래 시장만은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경제 박정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쇼핑 앱이 뭘까요? 한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이 일반 쇼핑 앱들을 제치고 2위에 올랐는데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1명,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이런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삼 왜 이렇게 중고거래가 다시 인기를 끄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퇴근 후 집 근처 카페 앞에 나온 직장인 윤지혜 씨.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구매자에게 계산기를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산기 하나 2,000원 주고 팔았어요. 얼굴로 대면으로 만나서 주고받은 거니까 좀 더 사람이랑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내 거주지 반경 6km 이내 이웃 주민이 앱에 내놓은 물건을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겁니다. 보통 자기 동네 위주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해줘가지고 동네 주민이기도 하니까 다 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거래해왔어요. 최근 이사한 대학생 손다영 씨는 중고 물건으로 살림살이 절반을 채웠습니다. 이거 3만 원에 주고 샀어요. 이거 그냥 완전 새 거예요. 그냥 작동이 정말 잘 돼요, 지금. 가격이 싼? 그게 제일 크죠, 사실은. 그 과정이 재밌어요, 사실. 내가 이만큼 좋은 상품을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에 찾아냈다, 이런. 절약을 넘어 윤리적 소비를 한다는 자부심도 큽니다. 나는 뭐 새로운 쓰레기 만드는 그런 막 패스트 패션 이런 거 사지 않고 난 중고거래 사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것 같아요. 앱을 기반으로 한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것은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가치관과 무관치 않습니다. 중고거래를 통해서 어떤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샤넬을 사랑하면은 8,000원의 샤넬 향수병을 살 수가 있다면은 중고거래 안 할 이유가 없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판매할 물건들이 눈에 띄어 중고거래는 더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한 달 정도 했었는데 심심하니까 집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죠. 청소하다 보니까 안 쓰는데 버리긴 아까운 물건들 찍어서 올리고 만나지 않아도 중고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비대면 중고거래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속이 잘 보이는 투명 물품 보관함입니다. 이곳에서 비대면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쓰던 보조 배터리를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고 물건을 넣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 쉽고 안전하게 낯선 사람과 그런 만남 없이도 간단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방식의 중고거래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오늘은 해가 쨍쨍 내리쬐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졌죠. 휴일인 내일도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곳곳에는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는 많게는 8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가 더위를 식혀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내일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31도, 대전과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다음 주 수요일쯤 제주도 동쪽 해상에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0대 평범한 가장이 올린 국민청원, 이른바 시모 7조. 상소문 같은 이 글이 한 주 내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죠.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문장 사이에 권력 실세 이름을 숨기고 저속한 말 하나 없이 예리하게 풍자하고, 필력도 필력입니다만 바로 저 말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이 공격을 감수하고 대차게 써내려간 용기에 놀랐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소문이 올라오면 뭐 할까요? 한 민주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주택자면서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밀어붙였죠. 그래놓고는 강남 한 채는 아들한테 주고 새 세입자에게는 전셋값을 60% 올려받았습니다. 기만이 판치는 정치판, 이뿐만도 아니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는 시국의 핵을 짚었던 상소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고언들을 받지 않은 시대가 어떤 결말로 치달았는지를 생각해보면 한 평범한 가장의 상소문이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